천한국인 주식까지 바쁠 필요 없습니다. 알 것만 알고 불필요한 것은 요약하는 주식 요약 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려면 이번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2026년도에 반도체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1편 영상, 화면에 있는 1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1편에 이어 지금 2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그 AI 단계별 하드웨어 수요 변화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산업의 패러다임이랑. 자, 그럼 2편에서는 AI 서비스의 변화가 단순 학습에서 추론으로 전환됐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순 학습 단계에서 AI라고 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그냥 불러와서 답으로 그냥 바로 꺼내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야? 2. 이렇게. 2를 꺼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추론 단계에서는 AI가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계속 마인드맵을 그려가야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뭐야? 2. 왜 2야? 이렇게 된 거죠. 왜를 또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론하려면 결국에는 처음에 대답했던 답변에 대해서 이 답변을 가지고 또 추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답변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게 되면 이 마인드맵이 묶이고 복잡해질 거예요. 이러한 이 서비스가 단순 학습에서 추론으로 변화했다는 이 현상 때문에 데이터 처리 과정에도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간에 계속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 겁니다. 만약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게 되면은 추론 AI가 일상 대화처럼 저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답변이 느려질 거예요. 왜냐면 답을 하고 모든 답변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또 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전에 대화했던 데이터를 다시 서버에서 불러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속도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거를 AI가 뭐 로봇이 뭐 서비스 뭐 호텔 컨시어지라든가 카페에서 뭐 고객이랑 대화한다든가 아니면 상담하는 AI라든가 뭐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답변하는데 느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고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고 떠날 겁니다. 그렇죠. 빨리빨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눈 대화에서 일반 대화가 아니라 이제 열성적인 토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장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질 거고, 그리고 그 문장에는 중의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 다의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맥락상 이해를 해야 될 경우도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죠. 아, 오늘 기분이 좀 나쁘네. 오늘 기분이 나쁘네. 표정을 봤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 하면서 날씨 때문일까? 얘가 과거에 어땠지? 얘 과거에 어떤 성격이었지? 하필이면 왜 오늘일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맥락인 겁니다. AI가 그런 맥락까지 다 이해를 하려면 단순 학습으로는 안 돼요. 아, 오늘 기분이 나쁘네 하니까 아, 어제는 날이 추워서 기분 나쁘다 하셨으니까 혹시 오늘 날이 춥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추론이지만 근데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추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만큼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추론 모델이 등장했고 저희는 이제 추론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추론 모델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하게 돼서 이게 메모리를 계속 요구하게 된 겁니다. 중간중간 메모리가 임시 기억을 저장해 주지 않으면 추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1대1로 대화를 해도 추론이 많이 필요한데 온라인에서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의 AI가 있어요. 근데 얘가 혼자서 1000명의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커뮤니티를 관리해야 한다면 온라인 댓글을 관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1대 수천 명의 대화 방식으로 갔을 때 이거 복잡해지는 게 상당해요. 사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1대 수천 명을 동시에 막 대화가 이루어지면 바보가 돼버릴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경기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막 근데 거기서 대화를 안 한다 해도 그 사람들 움직이는 뭐 이제 인파들을 관리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될수록 이 추론 능력이 너무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에게 필요한 AI는 추론 능력이 뛰어난 AI지 그냥 단순 학습하는 AI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되려면 AI 기업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유혹하려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데이터 처리 과정 중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추론 다음의 영역은 제가 상상도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천 명이 모여버리면 저도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문장을 주고받는 추론에서도 엄청나게 복잡한데 피지컬 AI, 로봇이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리적인 데이터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미지 보고 막 순간순간 바뀌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 결과를 인식한 다음에 계산해서 추론해서 또 행동을 이어지고 로봇이 자기가 했던 행동을 다시 또 받아들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 계속 순환해야 돼요. 머리 아프죠? 이거는 일반 추론으로도 엄청나게 초고사양의 추론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핵심은 추론 모델 직후인 피지컬 AI가 2028년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피지컬 AI가 전 세계에 보편화되면 이 정말로 이 지구 말고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우주에다 짓는 것도 힘들어 보이죠. 우주에 짓는 게 쉬울까요?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게 쉬울까요? 반도체 성능 높이는 게 쉽습니다. 결국엔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고 2028년 이후엔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도체 수요 예상 수치에 대해서는요. 저는 솔직히 이 수치는 별로 안 믿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수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증권사 리포트에 수식이 있더라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봤는데 이 셈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안 할게요. 머리 아파요. 거기서 이제 기재한 내용들로만 보면 2026년 빅테크 캐펙스 기준으로 총 6천억 달러예요. 투자하는 게. 근데 70%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4,200억 달러죠. 그럼 4,200억 달러로 지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규모는 42기가와트래요. 1기가와트당 GPU, HBM이 45만 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45만 대에서 GPU가 42기가와트 공장에 다 들어가려면 1890만 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GPU, HBM. 자, 그러면 HBM 붙어있는 GP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1890만 대의 50%가 블랙웰이고 50%가 베라루빈이라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몇 기가바이트가 나오냐면 378조 기가바이트가 나와요. 378조? 도대체 이게 단위로 제가 딱 쓰자마자 저도 이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어쨌든 이 빅테크의 투자 캐펙스로만 378조 기가바이트예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일반 수요, 그리고 로봇 수요, 온디바이스용 데이터 수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계산하려는 노력은 사실 불필요해요. 이미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은 이런 수식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절대 예상할 수 없는 범위예요. 절대 인류의 그 누구도 혼자서, 아니 학자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연구한다 해도요, 정확히 수치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미쳤거든요.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일감이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태도 27년 말까지 일감이 미어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도체 외 일반 전자제품 기업들은 비상 상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9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안 했어요. 줄였어요. 근데 이제 이 메모리 사이클도 너무 중요해져 버리니까 지금은 또 이제 라인에서 최소화되고 돈 안 되는 거 빼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청이나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들이 만들게 하고 그 라인도 빼서 공장에다가 차세대 반도체를 때려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가 진짜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반도체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 밑에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들도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가장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최고의 소비자가 부족해. 이 말은 그 소비자 밑에 있는 소비자들은 부족해가 아니라 없다고. 나도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이 비상 상황, 이 전자제품 기업들의 비상 상황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체력 테스트 신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대기업의 데이터 센터발 메모리 예상 수요만으로도 아까 수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반도체 생산 활동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민간용 가전제품에 탑재될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은 자꾸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스마트폰, PC 통신 장비 기업들도요. 지금 몰라. 그냥 알았어. 비싸게 살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이니까 비싸게 살게. 줘.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를 구해가고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제품 가격으로 인상이 이어지겠죠. 컴퓨터 가격 올라가고 휴대폰 가격 올라가고 뭐 가전제품 가격 올라가고 다 올라갈 겁니다. 이 신호는 1차적으로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TSMC한테는 신뢰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이게 민간 소비자들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전자제품 수요를 안 해요. 그럼 당연히 전자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겠죠. 그죠? 반도체가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도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미친 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 심해서 메모리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서 슈퍼사이클이 이미 보편적인 예상을 넘어서서 광기에 들어가 있다. 근데 그 광기가 실존하는 증거가 있는 광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략적인 시기로 이제 이 신호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 2월 26일에 갤럭시 S26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026년 3월에서 4월에 아이폰 17E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출시 직후에 가격이 올라갈 건데 소비자 반응을 보면 돼요. 최종적인 확인은 2026년 9월입니다. 왜냐면 2월, 3월, 9월인데 이 9월이 제일 중요해요. 9월에 그 아이폰 18 프로, 프로 맥스, 폴더블 이렇게 다 나온다고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중간중간에 PC나 뭐 노트북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게 모바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B2C 시장에서 전자제품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공장들은 만드는 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게임 끝난 겁니다. 27년 똑같이 미친 겁니다. 슈퍼사이클 갑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요. 이 뭐 스마트폰이랑 PC 하면 여러분들이 반도체 먹어봐야 얼마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40% 먹어요. 예. 반도체 시장 파이를 얘네들이 40%나 먹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어. 전자제품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근데 데이터 센터 반도체가 부족해. 이렇게 나오면은 이 40%를 빼더라도 잠재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그 모바일과 PC에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뭐 휴대폰이랑 PC에서 자체적으로 탑재된 AI 쓰시는 거 있으세요? 뭐 있기도 한데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잘 안 쓰잖아요. 뭐 그냥 그 온라인에서 직접 검색해서 치지. 그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날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면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27년쯤 되면 AI 에이전트도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것들이 기계에 탑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G에서 3G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남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나는 이거 쓰고 있네, 폴더폰 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다 스마트폰 넘어가죠. 그럼 지금 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나 일반 PC를 쓰고 계신 분들이 진짜로 엄청 똑똑한 스마트폰이네, 엄청 똑똑한 컴퓨터네, 남들은 저거 다 쓰는데 나도 저거 써야지 하고 넘어가는 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교체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뭐 27년 상하반기쯤이면 교체 사이클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 교체 사이클이 나면 이것도 한 5년 갑니다. 네. 5년 동안 수요 폭발이 또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2026년 9월에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반도체 공장들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발 반도체 만드는 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2027년도 상하반기쯤이면 휴대폰이랑 PC에 자체적으로 탑재되는 AI 모델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거는 교체 사이클을 일으켜서 또 5년 동안 얘네들도 많이 팔릴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상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전자제품 수요가 줄어들었는데도 반도체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상하지 마세요. 그냥 투자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품을 잘 파는 거죠. 근데 그 잘 파는데 잘 판다 못해서 없는데도 자꾸 달라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붙어가지고 막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 난 거잖아요. 지금도 대박인데 이 대박이 끝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신호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과 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AI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사이클은 지금 국가와 세상의 모든 돈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뛰어든 전쟁터라 했습니다. AI 투자의 핵심 주체는 하이퍼스케일러로 소위 말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기업 하면은 빅테크 맞습니다. 근데 빅테크 업체들이 당장 투자를 대폭 줄일까요? 안 줄일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얘네들이 우리 지금 기업 망하게 생겼어 해서 망할 때나 줄이지, AI를 빅테크 업체가 도태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AI 기술 선점이 가장 중요한 게 숙제인데 아직 확실하게 승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투자를 축소하고 선두 경쟁에서 알아서 자진하차한다? 바보죠. 그건 경쟁자들한테 나 잡아먹어주세요 하는 건데.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지위에 있는 그 빅테크들의 다음 세대는 어쨌든 생존하려면 AI 말고는 없어요. AI로 서비스 제공하는 거 못하면 고객들이 안 쓰는데 뭐.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쓰고 있지만 구글, 네이버도 AI를 제대로 탑재해서 그 포털에 검색한 사람들한테 편의성을 주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검색하면 AI가 답변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이버는 좀 아직 좀 AI가 답변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어쨌든 얘네도 그 AI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태된다고. 투자를 안 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절대 줄이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AI 빅테크가 투자 대비 이익 환수를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은 건 맞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정말로 많은 돈 때려 놓을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경제 위기가 와서 다 같이 망하거나 아니면 빅테크들이 투자를 안 해서 도태돼서 망하거나 빅테크가 투자했는데 선점 못해서 망하거나 남은 거는 결국 승자 독식 게임이라서 살아남는 놈이 다 가져갈 거라서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든 필사항쟁이든 돈을 때려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이 소식 들리면 걱정 마세요. 반도체 투자하다가 혼자 망한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 돈이 들어간 모든 시장이 망하는 소리니까. 증시 폭락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전 세계가 다 망해서 증시가 폭락했다고 치면 당연히 AI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맺지 못했던 AI 산업의 투자는 또 다시 이어질 거예요. 해당 투자에 따라 또 반도체 수요는 동일하게 증가하겠죠.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해도 몇몇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는 실제 도산으로 이어지고 나도 살아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먹어버리고 반도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IDM 기업이나 반도체 공장 팹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안 망할걸요.
경제 위기가 오면 같이 타격은 받겠죠. 뭐 고용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안 망해요. 왜냐면 경제 위기가 딱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면 빅테크들이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누구한테 돈을 주고 제품 만들어 달라 해요? 삼성, SK한테 만들어 달라 할 테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작고, 그리고 세계가 모두 망한다 해서 실제로 경제 위기가 와도 가장 회복 탄력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란 거죠.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최근에 아시아에다가 투자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투자 때문에. 한국 반도체 투자해야 되니까. 안전 마진이 너무 좋으니까. 세계 증시 다 올라가 있는데 미국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쟤네들한테 투자해놓으면 쟤네들 박살나도 쟤네들이 다시 제일 빨리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지가 아주 좋으니까 아시아 반도체가 몰려있는 일본, 한국, 대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과거에 미국, 소련 냉전 때 생각해보면 이때도 우주 패권 전쟁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 AI 산업을 두고 AI 패권 다툼 하듯이. 근데 이 국가의 패권 다툼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들은 돈은 자기네들 사실 찍어내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 패권. 네. 세계 국가는 AI 투자 예산을 엄청나게 크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 중동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미국이 5천억 달러, 유럽이 3천억 달러, 중동이 1,500억 달러. 중국은 뺄게요. 왜냐면 당장에는 중국에다가 저희가 AI 얘네들이 한다도 지네들끼리 돈 넣고 할 테니까.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도 아직 많이 못 파니까. 아까 빅테크 투자가 6천억 달러였죠. 네. 그게 몇 기가였냐면 378조 기가바이트였죠. 네. 6천억 달러에서 실제로 이제 70%니까 4,200억 달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4,200억 달러가 이제 들어갔을 때 378조 기가바이트인데, 이거 다 하면은 대충 했을 때 2배 정도 되잖아요. 2배? 그죠?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못해도 이게 이제 미국 빅테크 투자는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의 5천억 달러 안에 이게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거 빼고 유럽이랑 중동 것만 합치면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얼마다? 756조 기가바이트다. 2026년부터. 이 2026년부터 756조 기가바이트라 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생활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땅덩이는 얼마나 필요한지도 가늠이 안 되고요. 전기도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도 안 되고, 돈은 또 얼마나 필요할지 진짜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프로젝트들이 이게 이제 미국, 유럽, 중동, 그리고 중국 뺀 거예요. 이 수치는. 중국까지 포함하면 1,000조 기가바이트가 넘겠죠. 그러니까 중국 빼고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어쨌든 5년 동안 나눠서 투자가 될 거예요. 빠르면 4년? 그러면 2029년에서 2030년? 이때 끝난다는 거거든요, 투자가. 못해도 1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1년에 2천억 달러는 순수 AI 반도체와 인프라에 때려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랑 기업인데, 얘네들이 돈놀이를 아주 미친 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낸드 플래시의 복합 수요, 이건 이제 제한적인 이슈입니다. 낸드 명심하세요. 기관에서 리포트 쓰는데 누가 낸드 플래시 관련주 이렇게 하면 절대 투자 조심. 왜냐면 이게 AI발 데이터 처리가 방대해지니까 지금 HBM이랑 메모리 이런 거 다 중요하다 해서 많이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기업형 SSD, 이게 엔터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엔터프라이즈 SSD라 해서 eSSD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에서 그 HBM 4세대 그 베라 루빈부터는 이 추론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라고 그 CPU와 GPU 과부하 이제 해소를 위해 이제 DPU를 이제 패키지로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DPU 역할이 뭐냐면 DPU가 없으면 CPU가 그 명령을 내리는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쫄병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GPU는 CPU가 놀고 있으면 GPU도 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쫄병이 하는 일을 미리미리 해주는 게 DP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DPU가 CPU 대신에 낸드 플래시 데이터 전송 관리를 맡으면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DPU를 넣어서 판다고 하니까 그러면 SSD 수요가 더 늘어나겠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SSD가 낸드 플래시입니다. 근데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왜 영향이 제한되어 있거냐면 이거는 생산자들의 행동을 보면 돼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낸드 플래시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낸드 플래시는 과거에 적자를 너무 많이 안겨준 뭐라 해야 될까 말썽쟁이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위한 증설은 뭐 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도 뭐 기업형 낸드 플래시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일반형보다는 이익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낸드 플래시 영업 마진이 뭐 25%라면 기업형 낸드 플래시 영업이익은 한 40%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도 이익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IDM 업체는 완전히 그냥 좋은 일들만 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앞선 설명에 대한 결론이랑 제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영상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요. 여기서 일단 멈추고 3편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재미가 있으시고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